안녕하세요. 평화를 이어가는 여정 피스튜브 찾아가는 인터뷰의 이원영입니다. 2021년 새해를 들어오면서 국제적으로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코로나 여파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상황이 K방역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비교적 잘한 국가들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죠. 대한민국의 위상이 오히려 조금 높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또 이런 상황에서 1월 초에 북한에서는 8차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역시 새로운 국가 전략을 짜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변화의 시기에 한반도의 평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눌 분 오늘 모셨습니다. 통일연구원의 홍민 박사님입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의 홍민입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연구원의 홍민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연예인 같으세요? 예전에 그 가수 홍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옛날에요. 예. 지금 아마 용인 쪽에서 아마 그 보신탕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니 느낌이 처음 인사 말씀하시면서 자기 이름 얘기할 때 민이에요. 딱 이런 느낌이랄까요? 자, 지금 통일연구원에서 지금 계신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통일연구원 이러면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통일연구원 어떤 기관인지 한번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이제 종종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통일과 북한 관련해서 유일한 국책 연구기관, 소위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죠. 그래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큰 그 회에 소속돼서 국무총리 산하죠. 소속돼서 통일과 북한과 관련된 정책 개발 또는 정책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동유럽권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전환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급격한 일종의 정세 변화가 왔죠. 이 당시에 이제 독일 통일도 또 역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런 기운을 타고서 한반도에서도 어떻든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도 알아야 되고 통일에 대한 구체적 경험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1991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네요. 자, 올해 이제 30주년이 되는 통일연구원에 계신 홍민 박사님 모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에 있어서 아무래도 패권 국가인 미국의 리더십이 바뀌었다.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과연 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개막, 그 이전이었던 트럼프 대통령 시대와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홍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혹은 아니다, 별로 변화 없을 거다, 뭐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어떤 특정의 정부와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흘러온 어떤 정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자체가 크게 아주 뭐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균열 내지는 일정한 변화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외교 안보 정책이죠. 과연 미국이 어떤 외교 안보 정책을 펼치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고 한반도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국제적인 핵 질서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핵 질서의 변화요. 네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2000년대 들어서 미국,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핵 군비 경쟁이 상당히 가열차게 이루어져 왔고 지금 굉장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소위 언론 뉴스 지상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거의 뭐 과거 냉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핵무기 경쟁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축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국제적인 핵질서, 기존의 NPT 체제라든가 비확산 체제, 또 그다음에 핵 군축 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작동이 되어 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의 질서를 상당 부분 헝클어 놨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맺었던 협정이라든가 체제 전체를 갖다 상당 부분 균열을 가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협정이 파기됨으로써 기존의 체제들이 전반적으로 다 형이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발생해 왔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작년이었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INF라고 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맺었던 핵무기 감축 협정이 네. 있습니다.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습니다. 네. 연장 시한이 왔는데 이제 사실상 파기를 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바로 취임식 그날 당일날 바로 INF 소위 뉴스타트라고 하는 이 감축 협정, 전략무기 네. 감축 협정을 재연장 5년 동안 재연장하겠다라는 걸 바로 사인을 네.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이제 궤도로 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건데요. 그 말은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서 네. 그 대선 공약을 내놓은 그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에 외교안보 내용 중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란 핵협정을 재복귀하겠다. 네, 복귀하겠다고 했죠. 복귀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뉴스타트로 대표되는 바로 러시아와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도 네. 다시 연장하거나 재협정을 맺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CTBT라고 보통 이제 핵실험 금지 조약이죠. 예, 포괄적인 금지 조약이죠. 거기에도 가입하는 걸 비준하겠다라고 예. 했고요. 그다음에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최대한 줄이겠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핵무기를 증강시켜서 외교적 힘을 발휘하거나 군사적 힘을 발휘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미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재고량을 최대한 줄이겠다. 예. 그러니까 이 전반에 이 공약에 있는 내용들이 핵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을 포괄해서 딱 핵심을 정리하면 뭐냐면 바로 국제적인 핵질서를 바로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접근 방법으로 핵 군비 통제, 핵 군축 접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제 큰 차원에서의 국제적인 핵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북한에게 접근하는 북핵 접근에도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바로 그렇게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지역별이든 사안별로든 어떤 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스케일은 다르지만 그것들이 다 연동이 돼 있고 그것이 북한에게도 그 접근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국무부 장관이 된 토니 블링컨이라든가 제이크 설리번과 같은 이제 NSC 처장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미란의 핵협정을 체결했던 그 모델 그 자체를 북한에게 상당 부분 적용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다면 이란과의 핵협정을 체결했던 그 모델이라면 일단 첫 번째 다자간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북한에 대해서도 다자간 모델을 적용해 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다자간 접근은 맞긴 맞는데 그걸 좀 더 큰 차원에서 얘기하면 핵 군축 접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충분한 안전 보장과 경제와 관련된 보상을 주고 거기와 관련해서 상대가 그러니까 핵을 보유한 국가가 자신의 핵 폐기 의사를 정확히 협정화시켜서 다자간이 그것을 보장해주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국제기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이란 핵협정이 소위 이제 미국의 그 핵군축 접근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을 수 있는 유일한 모델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핵 보유 국가 중에 핵을 포기하거나 핵을 폐기한 국가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우크라이나라든가 벨로루시라든가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그 체제 전환 이후에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핵을 보유한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소위 이제 협력적 위협 감소라고 하죠. CTR 프로그램을 통해서 폐기는 한 적은 있지만 그거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핵을 개발해서 보유한 국가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냥 구소련이 갖고 있던 핵이 그냥 거기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개발을 해서 보유한 국가 중에 소위 이제 이런 이란처럼 폐기를 한 사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핵협정은 어떻든 핵을 군축 모델을 통해서 줄이게 된, 그러니까 감축하게 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이자 거의 유일한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란과 북한은 핵 개발 수준이 워낙 천지 차이입니다. 이미 북한은 핵의 고도화 수준이 이미 종류와 그다음에 뭐 사거리나 위협 능력 자체에서도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는 그렇죠.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지금 이란 핵협정을 북한에 적용하겠다는 얘기는 프로세스 접근 자체에서 가졌던 경험을 확장하고 좀 심화시켜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바이든 시대의 개막은 지금 한참 핵무기 경쟁에 그 가열차게 뛰어들고 있는 중국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고 또 과거의 그 미소 냉전 시절의 군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하는 러시아의 어떤 그 욕구를 억제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그것을 조정하고 지연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시대의 일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고 미국이 바로 이제 그런 핵 국제 질서를 바로잡는 리더십 그것을 발휘하는 핵심이 되겠다. 이게 바이든 시대의 어떤 개막이 갖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이게 한반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바이든이라고 하는 미국의 리더십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바이든 시대에 있어서의 그 대외적인 핵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지금 사이의 다른 국가들의 핵 능력의 변화 이걸 또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엔 뭐 중국의 문제도 있고 러시아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 북한의 경우 이란을 모델처럼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동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과 이란의 핵 능력 자체는 워낙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 이 문제도 있겠죠. 이란과 북한의 차이 중에 하나가 그 지정학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다르다는 거죠. 사실 북한은 미국이 일종의 패권에 대한 도전국으로 생각하는 중국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냉전 시기에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되찾겠다고 생각하는 러시아나 북한 이러면 바로 직접적인 관련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도 또 이란과는 다를 것 같다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미국의 리더십을 국제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핵 질서를 다시 그 트럼프 시대하고 비교하자면 수정해서 다시 좀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완전히 그 핵무기 개발 욕구 자체를 다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되돌이키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을 상당 부분 지연시키면서 질서화된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부분까지는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취지고요.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취임 전까지 이미 인수위가 꾸려지면서 인수위 내부에서는 과거 이제 캠프 때부터 같이 활약했던 민주당 내의 한반도 전문가들, 북한 전문가들, 그리고 핵군축, 군비통제 전문가들이 수시로 인수위에 이제 그 페이퍼를 올리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접근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핵군축 모델에 대해서도 적용을 시켜서 페이퍼를 제출하고 했는데 그걸 일부 입수해서 제가 이제 읽어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이제 북핵 접근했던 방식은 빅딜입니다. 거래주의입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정상급에서 거래를 해서 딜이 되면은 한 덩어리씩이라도 교환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 자체는 뭐냐면 영변 한 덩어리, 영변 이외에 추가 시설 한 덩어리, 그 다음에 ICBM 한 덩어리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무기의 어떤 시설적 또는 종류적 그 한 덩어리씩의 이렇게 셀을 마련하는 방식이라면은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인수위에 올라가고 있는 페이퍼들의 대부분의 핵군축 접근 모델은 종합성입니다. 그리고 현실성. 종합성이란 뭐냐면 동결을 종합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한 덩어리가 동결되거나 폐기되는 과정이 아니라 전체가 다 일시적으로 다 동결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동결을 하되 그 동결을 일종의 검증하는 방식은 매우 현실성이 높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 만약에 그 어떤 북한의 핵과 관련된 것이 동결됐다 하면은 동결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사찰을 하고 검증 체계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그래서 북한이 매우 꺼려하는 방식의 검증을 요구를 했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국가가 갖고 있는 정찰 자산으로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 직접 들어가서 현장 사찰을 하지 않더라도 전체 핵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동결돼 있는지는 국가 정찰 자산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확인 가능하다. 근데 그거는 실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사실 들어가서 본다라는 거는 동결을 확인하는 과정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이제 내정적인 간섭과 네.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굉장히 현실적으로 일단 정찰 자산으로도 충분히 감시를 하는데 이 동결의 기간만 해도 3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을 확인하는 기간만 3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잡고 있냐면 바로 한도를 정하는 과정인데 한도를 정한다는 건 뭐냐면 그 핵을 보유한 국가가 어느 정도의 핵과 관련된 능력과 시설들 그 다음에 보유량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핵을 보유한 국가가 자신의 한도를 설명도 하고 또 설명한 한도에 대해서 다자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확인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을 해서 한도를 정하는 데만 몇 년이 또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도가 정해지면은 소위 이란과 같이 핵 협정을 맺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남북미가 중심이 코어가 되지만 거기에 국제기구와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와 같은 여타 국가도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핵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 핵협정은 뭐냐면 그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보장 장치이기도 하고 국제기구가 들어와서 신뢰도를 높인다는 차원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핵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감축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감축이 거의 3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 현실성이라는 건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는 단번에 거래주의적 방식으로 빅딜을 해서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건 비현실적인 접근이고 어차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수준이 이렇게 상당한 수준에 있다면은 매우 긴 호흡으로 장기간에 단계적인 그 신뢰를 거쳐가면서 확보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디게 보이더라도 굉장히 그 소위 그 서로 합의된 룰에 따라 가지고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이든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핵 군축 접근 모델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핵협정에 비해서는 규모나 시간은 상당히 길지만 북한의 고도화 수준에 본다면 상당히 현실성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미국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거 자체가 상대가 있는 얘기잖아요. 즉 당사자인 북한이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북한의 경우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1월에 있었던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대외적인 또 대남과 관련된 입장, 메시지는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소위 이제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이 있은 이후에 바이든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아직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이유는 그 아주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뭐냐면 어떻든 바이든 정부가 지금 외교안보 참모진들을 전부 지명했거나 청문회를 거치고 있고 향후에 청문회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인선이 마무리된 다음에 대북 정치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검토에 대해서 일정한 정책화된 수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간 동안에 섣부르게 북한이 자신의 입장을 많은 부분 바이든 그 행정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그 운신의 폭을 좁힐 수가 있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입장이 나와버리면은 자신들이 어떤 대북 정책을 상당히 전향적으로 취하려고 하더라도 계획했더라도 상당히 입지가 좁아지거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서로 어떤 형태로 상대가 나올지에 대해서 좀 관망을 하고 있다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내놓은 대미 협상 또는 대미 접근의 기본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소위 말해서 상대적 대응론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나도 거기에 대응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당대회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기존 당대와 달리 전략적 노선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노선이라는 것은 일종의 향후 5년간 항구적으로 자신들이 지니고 가야 될 노선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인데 기존엔 해오다가 이번에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바이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뭔가 전략적 노선을 제시한다는 것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신의 폭도 좁힐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바이든 정부에게
오인된 신호를 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 현재의 상황을 관망하면서 입장을 내놓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소위 이제 외교안보 참모진들이 지금 발언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아주 공교롭게도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글쎄요. 나도 거기에 비례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원칙을 자신들이 이거 네가 하는 거 보고 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교롭게도 북한도 상대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네. 미국도 비례성의 원칙에 네. 입각해서 가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의 입장을 상당 부분 지금 두고 보고 있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그럼 초기에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느냐? 만약에 작은 한쪽의 행동이 상대에게 봤을 땐 상당히 부정적인 신호를 예, 받아들이게 예. 되면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오인된 정보를 가지고 예, 예. 오인된 대응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 또 굉장히 선한 신호를 보낸 것처럼 상대방이 인지를 하게 되면 또 선하게 보낼 수 있고. 예, 예. 근데 상당한 이제 그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결국 그 가운데 그 정보를 메꿔주거나 그 정보를 해석해 줄 수 예, 있는 중재자 내지는 그것을 연결해주는 가교 예, 국가가 예.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한국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말씀은 결국 미국이나 북한이나 아직까지 무엇인가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그 행동 신호를 보고 내 행동을 결정하겠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그 행동 신호에 대한 신뢰감 있는 중간의 해석자?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한국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북한 얘기를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노동당 그 8차 당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좀 특이했던 것은 어쨌거나 이제는 분명히 5년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당대회 하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북한에서의 당대회가 5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김정일 그 위원장 시절에는. 그러다 김정은에 들어와서는 이 표현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상 국가화 하겠다. 여러 가지를 정상화시키면서 당대회도 5년에 한 번 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좀 의아했다기보다도 이걸 시그널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했던 게 과거 같으면 열병식도 하고 막 이러면서 뭘 했어요. 사실 군사적 행동을 했어요. 흔히 얘기한 도발을 했는데 할 것 같은 분위기는 좀 만들어 놓고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걸 시그널로 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그 아주 패턴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그다음에 취임식 요 전후로 해서 항상 우리가 소위 얘기한 도발이라고 얘기하죠. 네. 전략 도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용어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전략 도발이라는 것은 소위 이제 ICBM급 최소한 중거리급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는 경우인데 공교롭게도 항상 패턴적으로 해왔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아주 명확할 정도로 의도했다라고 밖에 타이밍 설정을 뭐 심한 경우에는 미국이 낮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주 공교롭게도 이제 과거에는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최근에 돌아서는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면 과거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북미 대화를 상당 부분 미국이 꺼려했습니다. 직접 대화를 꺼려하고 대부분 다자는 뭐 어떻든 한번 참여하겠어라고 해서 육자도 뭐 소위 이제 직접 대화 방식이 아니라 육자라든가 사자라는 어떤 틀로 항상 대화를 했죠. 그래서 직접 대화 자체를 하나의 보상으로 간주를 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에게 일방적인 비핵화만 요구했지 자신이 줘야 될 상호 조치라든가 또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 소위 이제 그런 굉장히 불균형한 회담 방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든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대화 상대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패턴적으로 그것을 새로운 정부에게 메시지로 알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에 정세 변화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북미 직접 대화가 하나의 패턴으로 이제 우리가 상식화돼 있다는 거죠. 세 차례 거친 북미 정상이 이미 만났고 그리고 미국 정부 역시도 북한에게 계속 직접 대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조건이 안 됐다고 안 받을 정도로
그 대화 자체가 이제는 뭐 북한이 원해야지만 대화가 열릴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북한은 굳이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할 때마다 이번에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에는 그닥 효과를 갖는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자신들이 얼마나 핵 개발 고도화 수준이 높은지 그리고 미국이 특정한 정책적 결단 중대한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전략무기 개발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사업 총화보고나 연설을 통해서 계속 자신 핵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아주 축소된 형태지만 열병식을 통해서 자신의 신종 무기들을 등장시키는 일종의 이런 과시는 하지만 소위 이제 유엔 안보리라든가 미국을 자극할 만한 전략 도발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북한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발의 필요성은 좀 줄어들었다. 이미 북미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 벌써 정상 간에도 3번을 만나서 했고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걸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북미 대화 방식을 좀 바꾸겠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자, 이제 그렇다면 정말로 이제 앞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다시 재개가 돼서 시작이 된다면 미국에 대한 생각은 이제 아까 대충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북한은 그 북미 대화가 재개가 된다면 어떤 생각으로 이 북미 대화에 임하게 될까?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북한 역시도 핵군축 논리를 아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정세 전환 이전부터 북한의 핵과 관련된 자신의 전략적 태도는 군축이었습니다. 핵군축. 네,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앞뒤의 순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변화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평화협정을 우선적으로 선체결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신뢰가 확보된 다음에 그 이후에 비핵화를 하겠다, 비핵화 회담을 하겠다라는 이제 구도를 항상 유지를 했었고 그 비핵화 회담을 통해서 만약에 핵을 버리는 과정이 된다면은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에 제공하고 있는 특히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력, 핵우산 역시도 같이 동일하게 그렇죠. 버리는 한반도에 전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제거하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는 군사적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중단해라, 그리고 북한에 대한 비방 중단해라, 그리고 미국이 NPR 소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핵 타격할 수 있는 7개 국가를 지정하고 있는데 거기 북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언제든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어떻든 북한은 선제적으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폐기해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군사 현안들을 잔뜩 대북 적대시 정책 앞에다 넣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이 소위 말해서 확장 억제력을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핵화와 확장 억제력 제거를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조선반도 비핵화 이 세 개가 존재하는데 북한은 이제 그 전통적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계속 요구해왔고 그 요구의 내용의 핵심은 핵군축입니다. 서로 군축을 하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18년에 와서 남북을 통해서 일단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로 일단 범위를 상당 부분 좁혀진 것처럼 일단 상당 부분 발언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그것이 일정 부분 하노이 회담까지 잘 이어져서 하노이 회담이 일정 부분 잘 타결되는 국면으로 갔다면은 아마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 범주는 상당 부분 계속 유지되는 방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조치만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소위 생각했던 북한의 비핵화는 일정 부분 성공적인 궤적을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북한이 이제 그것이 하노이 이후 안 되면서 적극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한 프레임이 바로 뭐냐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하기 전까지는 비핵화 협상도 할 수도 없고 협상을 하더라도 불가역적인 상대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돼야 된다 완전히 그래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됐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완전히 조선반도 비핵화 소위 핵군축 논리로 완전히 회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바이든 정부와 어떤 접촉이 이루어지고 핵과 관련된 어떤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그 구도를 설정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군축 논리와 북한의 핵군축 논리가 상당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핵군축 논리는 일방적인
핵핵입니다. 그렇죠. 예, 일방적인 핵핵입니다. 다만 굉장히 장기적이고 단계적이라는 것만 기존의 거와 차이가 있는 것이지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뭘 줘야 될지, 그러니까 소위 안전보장 조치로 뭘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 내에서도 정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그런 분위기는 많이 띄었으나 뭐 줄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핵군축 논리와 어떻든 오버랩될 수 있는 어떤 뭔가의 중간지대를 설정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합의하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이 얘기했던 대북적 대시 정책의 일부를 소위 어떻게 처리를 하면서 안전보장 조치로 이것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미국이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북미가 나름대로 핵군축 적용을 현실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참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참 그 2019년 2월이었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거. 이것이 정말 그 뼈 아프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드는데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노이 회담의 이 성과를 내기를 희망했던 것은 당시 분위기상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여기서 꼭 돼서 뭔가 구체적인 한 걸음을 디뎌야 이게 계속 갈 거다.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오면 그만큼 싱가포르에서는 너무 포괄적인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조마조마하게 생각하면서 그 기대했는데 저도 그 실제 생중계하는 TV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하나라도 뭐라도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다가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사실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2005년이었나요? 그 9.19 육자회담하고 9.19 공동성명. 네. 딱 9.19 공동성명 딱 나오고 정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 BDA 그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뭐 금융 제재하니까 북한 대표는 제 기억엔 그때 이제 김계환이었던 것 같은데요. 평양 가면서 뭐 이거 이제 깨진 거고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해버렸는데 9.19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갔으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는 것이 비교적 프로세스까지 해서 나왔었는데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미국이든 북한이든 혹은 다자의 틀에서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고 합의까지 있었으나 진전을 못했고 그 과정에서 역으로 더 서로 간의 신뢰만 더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협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럼 이렇게 어려운 이 협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좀 약간 한편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그 상당 부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시기입니다. 근데 아직 가시화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조금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일종의 제가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지를 조금 우리도 지켜보겠다. 또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도 지켜보겠다. 그걸 보고서 우리 한국 정부가 대응하겠다. 이렇게 자세를 취해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1년 5개월 저 남은 그 임기, 이 정부의 임기 동안에 차기 정부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연속성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도 해줘야 되고 또 현재 바이든 정부와 김정은 정권에게 적절하게 중간지대에서 만날 수 있도록 뭔가 그 영역 설정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상 차원에서 전환도 있어야 되고 상당한 적극성들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제가 한반도 특히 이제 북한 핵과 관련된 딜레마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왜 어떤 전환이 필요한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무기 요번에 이제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극초음속 무기, 핵잠수함, 다탄두 미사일, 온갖 그러니까 최첨단의 핵무기, 전술 핵무기와 관련된 것들, 전략 무기와 관련된 것들을 다 열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15,000km급 ICBM까지 개발하고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다들 뭐라고 그 전문가 분석이 나오냐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개발 중인 거고 그거는 사실상 뭐 거의 실현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다.
연구 개발 중인 것이고 저거는 순전히 이제 약간 근육질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그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게 우려스러운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은 과거에 SLBM이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2014년에 했더니 아유 무슨 소리냐고. SLBM은 중국도 지금 제대로 개발을 못 해가지고 하는 아주 최고의 고난도 하이테크 기술인데 그걸 어떻게 북한이 가지고 그걸 하느냐. 다들 비웃었어요. 국방부조차도 그 부분에서는 아무 발언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거죠. 근데 그게 한 1, 2년도 채 안 걸렸어요. 그것이 증명되는 건. 그래서 북극성 1형, 2형, 3형, 최근에는 이제 북극성 5CO형까지 이제 최근에 이제 열병식에 등장까지 했죠. 그래서 이미 현실화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은 연구개발 중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은 그 위협도를 낮게 볼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북한은 항상 그것을 실현하는 궤적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밀하게 본다면 이란과 북한이 움직였던 핵 개발과 관련된 그 행보들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2006년에 그 이란이 자신의 핵 보유국으로 이제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핵 보유국이라는 선언을 해요. 근데 동일하게 그 해에 북한도 공교롭게 또 핵 보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이란이 2017년이었죠. 다탄두 미사일을 발사 성공했다고 하면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다탄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LBM을 이란이 얘기하니까 북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좀 달라진 거는 그 자신들이 발사한 영상을 사전적으로 공개를 하는 게 좀 다른 패턴일 뿐이지 거의 북한하고 비슷한 계절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전략적으로 위협도를 얼마나 가는지 기술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무기는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실체화되는 가능성은 더 높다라는 딜레마가 하나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재와 압박으로를 통해서 최대한 북한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제 바이든 진영 내에서도 일각에서는 그런 강경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이란과도 다르고 이란은 그 두 손 들고 경제 제재에 나올 수 있는 지정학적인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북한은 다릅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북한이 최소한의 버티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와 루트들을 제공을 할 수 있고 북한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제한적으로 먹힐 수 있어도 그것이 전반적으로 북한을 견인하는 힘이 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재를 중심으로 뭔가 원칙을 세우는 것들은 이건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적적인 어떤 원칙에 대해서 절대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딜레마라는 거예요. 항상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핵 군비 경쟁을 가열차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먼저 개발해서 실전화시키고 러시아가 바로 뒤쫓아서 실전화에 앞두고 있고 미국이 가장 뒤에 후발적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극초음속 무기, 그다음에 SLCM이라고 해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같은 것 아주 저강도의 핵탄두를 탑재해서 정밀도는 매우 높이고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수상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전부 지금 태평양과 극동 지역에 그 배치하느라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그 최첨단화된 전술 핵무기와 전략 무기들을 개발하고 그걸 배치하고 있는데 북한만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매우 모순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동북아에서 소위 북한식으로 표현하자면 선군이 아닌 국가는 없습니다. 군을 앞세우지 않은 국가는 없습니다. 그만큼 전략적인 그 핵군비 경쟁이 가열차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한만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계속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기본적인 배경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끝날 얘기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이 될지 짧게는 뭐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상당 기간의 미중 패권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북한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간에 자신의 어떤 레버리지와 입장을 훨씬 더 신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 경쟁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중국이 협력을 요청해서 미국, 북한 압박해서 핵을 버리게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지금 조성된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딜레마를 인식을 한다면은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제재나 압박 중심의 접근에서 좀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그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림을 그려내서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구상이 필요한데 지금 시기에는 그것을 정권 초기가 아니기 때문에 중범위 수준이라서라도 그런 전략 구상을 제공해서 바이든 정부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고 또 한편에서는 향후 우리 한국의 차기 정부에게도 그 가교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저는 이제 한반도형 협력 안보 모델이 필요하다. 보고 그 과정에서 핵과 관련해서는 핵 군축, 핵 군비 통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북미가 코어가 돼서 합의를 하는 겁니다. 북미만 맡겨둬서 북미 양자 대화로 뭔가 결정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미가 코어가 돼서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남북, 북미, 한미라는 양자, 세 개의 양자가 세부적인 것들을 합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비 통제와 군축을 하게 되는데 북미만 할 수 있는 군축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미 동맹과 연계돼서 한국과도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포괄적인 남북미가 합의한 내용을 양자, 소위 북미, 남북, 한미가 각각 세부적인 그 포괄 합의 내용을 세부화시켜서 군축이든 군비 통제든 안전보장을 갖다가 서로 합의를 세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싸서 육자든 국제기구든 다자적으로 보장해주는 이 세 개의 스케일의 층위들이 협력적 비핵화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전략적인 지금 과도적 구상이고요. 요거를 적극적으로 바이든 정부에게 설득하는 방식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게도 설명하는 방식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비핵화 문제를 좀 중층적으로, 그러니까 남북미가 있고 남북미 차원의 이제 이것을 코어로 해서 이걸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제사회까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층적인 모델을 아까 표현을 뭐라고 해주죠? 한반도? 예, 한반도형 협력 안보라는 모델이고요. 이게 홍민 박사님이 제안하는 모델이에요. 이럴 때 다시 한번 선전해야죠. 한반도형 협력 안보고요. 협력 안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안보관은 상대가 탱크를 하나 가지고 탱크를 하나 더 만들고 미사일을 하나 더 만들면 우리도 탱크를 하나 더 갖고 미사일을 더 가져야 된다라는 소위 제로섬적인 게임이죠. 서로 하나하나를 더 만든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안보 딜레마의 개념이 되는 거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안보 차원에서 내가 하나를 증강할 때 상대도 증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위험성만 높아지는, 위협도만 서로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안보관을 가지고는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협력을 통해서 안보를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비핵화 역시도 협력적인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게 줘야 될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갖고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북한 역시도 비핵화 관련해서는 신뢰가 전제된다고 북한이 주장하더라도 그런 자신의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많은 행동을 같이 보여주는 걸 통해서 협력적인 안보를 증진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한반도형 협력안보 모델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정부가 미국도 그리고 북한도 설득하고 하여튼 이런 그 개념이 필요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전파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 여기에서 근데 중요한 문제가 이 국내적으로 보면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무슨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핵발전소 지어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야당 대표가 아주 심각하게 이런 이적 행위를 했느냐. 하여튼 이런 일도 있었는데 즉 우리 정부가 한반도형 안보 협력 모델이라는 구상을 이야기하는 순간 저는 그냥 야당에서의 이것 또한 그냥 정쟁의 소재가 되고 정책 공격의 소재가 될 것 같은데 역시 국내적으로는 그렇다면 이런 식의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여당, 야당의 문제도 아니고 특히 진보, 보수,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말 그대로 평화와 이 생존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까지는 얘기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실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게 참 어려워서 그렇죠. 참 이게 답답한 지점이긴 한데 혹시 통일연구원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러한 우리 국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예, 물론 이제 그 분야를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일부분 하긴 하고 있지만 네. 좀 더 전문적인 그 영역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국민들의 의식, 소위 이제 통일, 안보, 그다음에 외교와 관련된 의식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해서 그 의식 조사를 토대로 해서 어떤 방식의 그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이런 연구와 제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정기적으로도 하고 필요할 때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구 사회학적인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세대 변화, 그리고 그 세대 변화 속에서 외부의 정세 환경도 아주 급격하게 구조적인 변화를 이미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안보관과 북한에 대한 인식, 접근은 아주 과거에 한 20, 30년 전에 그 올드한 아주 그 타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한반도의 협력 안보도 함께하는 안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상대를 적대해서 갖는 안보는 그 적대적인 그 성질 때문에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어떤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가 달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 때문에, 아니, 북한 핵 때문에 평화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관계거든요. 적대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적대적인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냉철하게 인식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 그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 선의의 관계로 전환할 때 비핵화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핵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핵이 원인인 것처럼 보는 방식.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어떤 기존에 우리 프레임화되어 있는 이 인식 지형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한반도 협력 안보는 그런 인식의 변화를 요청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사실 불현듯 이야기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인데 올해가 2021년인데요. 30년 전 1991년에 한반도에 이제 남북한 기본 합의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있었죠. 어찌 보자면 이미 30년 전에 남북한 관계가 이렇게 확 잘 풀릴 것 같아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30년 동안 글쎄요, 진전이 됐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시기에 비핵화 공동선언이 역시 같이 있었는데요. 역시 북한의 핵 문제도 30년 동안 진전이 됐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그런 지난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홍 박사님 모시고 변화된 상황 속에서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눴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해서 앞으로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보다 이 홍 박사님 오늘 쭉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정말 귀에 남는 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해서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해서 한반도형 협력안보 모델을 정착시키자. 아주 귀에 들어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올해 꼭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길 기대하면서요. 홍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피스티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모셔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나마 하여튼 같이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향후에도 뭐 종종 불러주시면은 이후에 제가 또 말씀드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예, 피스티브에 찾아가는 인터뷰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 되면 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께 공유도 역시 권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